2부 우리 이장남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님이신데요. 주제는 냉전시대 극복과 시민민주주의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만날 텐데요.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시간 됩니다. 우리 이장남 정책실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장남입니다. 앞 시간에서 아주 말랑말랑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준비한 얘기 좀 딱딱하고 또 무거운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름 되게 가볍고 또 재밌는 또 일상적인 얘기니까요. 너무 딱딱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시민 통일운동 활동가로서 한 12년간 활동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연구자로서도 활동했던 내용들, 그런 소회들을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이 확립된 견해라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냉전시대 극복과 시민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그죠? 얼굴이 잘 보이시니까 이제 치고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질문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받고 끝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저는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님 직책이 여러 많은데요.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또 대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네, 익숙한 그림이시죠? 이게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누가 그렸냐? 피카소, 여러분 유명한 피카소가 그렸는데 언제 그렸냐? 바로 1951년 그렸습니다. 1951년이면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때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바로 한국전쟁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가 그 시절에 한국에 왔었을까요? 전혀 와보질 않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국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해서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린 거예요. 스페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소식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는 보면은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보시면 다 남자들입니다. 군인들 대부분 남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예요? 누구?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그 다음에 아이들입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겠죠. 약육강식, 그죠?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세계가 됩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돼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의 모든 악행들이 드러납니다. 모든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쟁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결국 힘센 사람, 남자들밖에 살아나는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결국 여성. 또 그 여성이 잉태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또 나중에 출산하면 그 군대에 또 끌려가잖아요, 아들들, 그죠? 그래서 피해자는, 최대 피해자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 이게 힘이 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운동은 남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좀 더 절실하고 또 직접적인 그런 당사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마초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그냥 막 팔을 치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총칼로. 이런 시대가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전쟁, 우리도 한국전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했습니다. 6.25전쟁, 6.25전쟁, 학교에서는 6.25전쟁 했다가 또 한국전쟁 했다가 왔다리 갔다 했습니다. 그 이제 코리안 워를 이제 외국에서 이제 코리안 워라고 하니까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전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학계에서는 6.25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국 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에도 한 900여 넘게 일어났는데 사학계에서는 다시 한국 전쟁을 6.25로 바꿔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6.25 전쟁. 그래서 1천만 이상 가족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인구가 북한에는 970만 정도 됐고 우리는 한 2천만 정도 됐습니다. 대략 한 2,500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반도가 그 중에 사망자가 얼마예요? 한 250만.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부상자는 어떨까요? 이거에 한 3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한 20% 30% 정도는 대부분 한국전쟁에 의한 피해를 겪었다.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 개념 4인 가족, 지금 4인 가족이 많이 줄었죠? 3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43%는 1인 가족이래요. 아파트 평수도 작아지고 있고요. 그런 게 더 잘 팔린다고 하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인 가족을 기준했잖아요. 그죠? 가족이. 근데 이때는 7명, 8명, 10명까지도 나는 다다익선입니다. 그죠? 왜냐면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그게 노동력이 되니까, 재산이 되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게 곧 재산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왼수제분에서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농경사회랑 좀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족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되니까 거의 피해자가 한 가정당 1명씩, 2명씩, 심지어 친척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죠. 북한 지역의 사망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한 지역보다 북한 지역의 그 미군에 의한 폭격이 엄청났습니다. 네이팜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는데 이런 네이팜탄이 막 무법적으로 발포되면서 북한에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아직도 미국을 적대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증오의 어떤 심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아직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이 적인 거예요. 아직도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만의 전쟁 미망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보험 판매 같은 거, 이제 여성들이 이제 보험 같은 거 이제 들어주면 남성들이 이제 들어주고 막 그랬던 것이죠. 전쟁 미망인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10만의 전쟁 부하가 발생했습니다. 단장이 미아리고개라는 노래 아시죠? 그래서 미아리고개 가시면 거기 이제 적방도 아직도 많죠. 거기에 우는 아이들이 미아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아리고개라는 얘기가 지금도 미아 있죠, 미아동에. 성북구 쪽에 미아가 있는데 공업시설은 45% 정도가 파괴됐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 지역은 대부분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북쪽에 있었고요. 남쪽은 거의 농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의 시설들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걸 파괴를 해야 또 전쟁을 또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전국은 공산진영 자유주의 포함해서 200만이 되고 미군은 한 5만 4천 명 되는데 이래서 바로 우리 미국이 혈맹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도 희생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계속 미국을 증오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실전 대학살들입니다. 3,500만 명 정도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학계에서는 아직 검증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미국이 저질렀다고 민간인 학살을 집단 학살이죠.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군인들을 계속 여기 와서 정식교육을 시켜요. 김정은 위원장도 매년 방문하면서 실전 대학살 현실을 학살을 잊지 말자 그날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증오를 계속 계승시키고 군인들에게 어떤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미국을 적대화하는 그런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쪽에서도 많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보도혁명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3 사건이나 여순반란 사건은 어느 정도 조금 규명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여순반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보도혁명 사건. 아직까지도 우리 전국적으로 이 땅속에 억울한 죽음이, 민간인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도혁명 사건.
이게 전선이 서울의 주인이 뭐 5번 바뀌었다고 그러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공군도 내려오고 그죠. 우리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정을 못 잡은 거예요. 강을 못 잡은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할지. 그래서 전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전선에서 점령을 하면 그 지역 일단 주민들과 일단 친해져야겠죠. 그래야지 군수물자 동원이 가능합니다. 쌀을 얻을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 지형 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많이 친해지죠. 그죠? 그러다가 좀 지나서 후퇴를 해야 돼요. 철수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린 친구들 되어서 보초동도 세우고 밥도 좀 짓게 하고 그죠? 하면서 이제 잘 친하게 지내다가 철수를 하게 될 경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서 상부해지시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죽이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보도혁명 사건은 여성 관련 사건 바로 다음에 이듬해 일어난 건데 49년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이 좌경에 편중된 그런 사람들을 청년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보도혁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상을 좀 교화시켜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보도혁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등록을 하고 가입을 시키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막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더 가입시키려고. 왜냐면 공무원들이 많이 가입시킬수록 이 사람들이 성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진급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고무신 주고 막걸리 주고 쌀 주고 하면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을 시켜가지고 보도혁명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1년 후에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도혁명은 사실상 좌경세력으로 간주가 되면서 보도혁명에 등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사살해버리고 이렇게 매장해버리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우리도 뭐 친구가 뭐 가정을 뭐 들어주고도 하잖아요, 그죠? 보험도 들어주고 계약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도혁명에 가입해달라고 하니까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좌경 세력이었다는 거죠. 한국전쟁이 터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대략 희생 규모가 10만에서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5,000명 정도가 밝혀졌는데 최소 추정 인구 한 10만에서 30만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밝혀야 될 사건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공군, 그다음 중국, 미국 했죠.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자, 왜 빠졌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북한이 너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빠져라. 그래서 통미봉란이라고 하죠. 남한을 봉쇄시키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 그게 김정은도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우리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승만 정부가 미국이 떠날 경우, 미국이 이제 종전을 하고 미국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가 공산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면은 공산화되고 남한은 결국 북한에 또 침투해서 점령당하고 말 거라는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조차 포기해버립니다. 너네가 다 우리 안보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미국에게 배팅을 하죠. 그래서 미국을 더 붙잡고 있었던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세레머니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지금 문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제 통일을 힘이 생겼으니까 통일을 해야 하려면 정전협정을 우리가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북한은 빠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형식적인 당사자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죠? 땅과 영토, 영계 뭐 다 우리가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다라고 우리가 북한이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6.25는 기억하는데 정전협정 몇 월 며칠 날 된지 아십니까? 7월 27일. 예, 선생님 잘 아시는데 대부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싸운 날을 기억하는데 화해한 날은 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평화 감수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 중단을 했는지 화해를 하고 평화를 지켰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그런 기억을 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6.25 못지않게
7월 27일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다. 이 정전체제는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죠. 평화체제로 유지가 안 됐죠, 아직은. 그래서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그런 북한과의 여러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과 남한은 각자 독자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북한은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 소련을 사주하던 김일성이 점령하고, 우리 남쪽은 미국의 친미적인 외교자였던 이승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이 이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다 보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때부터 우리가 국가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됐습니다. 21세기로 돌아와서 이런 전쟁 문화가 두 개 국가가 계속 지금까지 70년 넘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많은 문화적인 이질성과 또 공통점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전쟁 문화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북한은 또 어떤 점이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 빨리빨리는 영어로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도 나온다고 하죠. 한국 사람이 빠른 걸 좋아해요. 그죠? 빨리빨리 해. 인터넷 속도도 엄청 우리가 빠르거든요. 웬만한 데도 엄청 빠른데도 조급해지죠. 그죠? 속도가 느리면. 그다음에 편의점에 갈 경우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취식대가 공간이 있잖아요. 일본의 패밀리만 들어갔는데 거기는 먹는 공간이 없어요. 구입만 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는데 패밀리마트에. 근데 우리가 이런 먹는 걸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한국적으로 만들었죠.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패밀리마트 보니까 한국처럼 이제는 또 그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편의점이 이제 일본에서 도입됐을 때는 이런 먹는 공간이 없었는데 한국적으로 편의점 문화를 좀 더 바꿔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문. 미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기죠. 당기세요? 그러면 어떠죠? 밀어버립니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어때요? 일단 밀어버리죠? 열리나. 우리 한국적인 이 조급증, 빨리빨리 문화의 한 습성입니다. 일본 사람만 해도 절대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한 군데만 되고, 그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개구장이에요. 엄마만 안 듣고, 그죠? 한국 사람들, 왜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먼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급증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카드, 신용카드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할 때 어땠습니까? 빨리 나가야죠. 먹었으니까. 사장님이 어때요? 카드 주면 알아서 지렁이 사인하고 카드 꼭 줍니다. 카드와 영수증을 동시에 주죠. 이거보다 빠른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정말 빠릅니다. 그다음에 삼겹살을 구울 때 3분 30초 기억하세요. 3분 30초 동안 넘기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야지 육즙이 만약에 계속 넘기자면 육즙이 3분의 2가량 소실이 된대요. 그래서 고기가 질겨지고 퍽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 30초 기다렸다가 또 넘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급하기 때문에 계속 눌렀다가 아래로 눌렀다가 뒤집었다가 막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을 친한 사람 아니면 먹기가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예전에 제가 보시고 잠깐 했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삼겹살을 넷이서 먹는데 눈치게 내 거야 하면서 손대가지고 계속 먹는데 누구는 좀 레이어로 드시는 거야. 누구는 웰던, 바싹 익어야 먹어. 근데 이 노장 선생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레이어로 드시는 거야. 계속 피가 묻었는데 왜?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아니 인형이 무서워. 생식을 하고 무서워. 이런 일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삼겹살 먹으면 이런 일이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자판기에도 보면 컵을 잡고 있어요. 그죠? 문을 열고 딱 한 방울, 마지막 방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잡고서 기다렸다가 빼먹습니다. 그죠? 이게 조급한 게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바로 닫아버리죠?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오기 전에 빨리 약간 은폐 비슷하게 사람들 오기 전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자, 이거는 제가 어제 촬영한 건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 가면은
정말 한국적인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수증을 뽑을 때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계속 나오는 주민이 이 잡아당기면 기계가 다 고장나버리고.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멘트를 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한국만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리고 영수증 빼가면 뭐예요? 바로 카드를 뽑아주세요. 카드를 뽑아주세요. 계속 안 뽑아가면 뽑을 때까지 카드를 뽑아주세요. 그것도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지 좀 숨 넘어가겠어요. 그죠? 무서워가지고 빨리 뽑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내려갈 때 있죠? 걷거나 뛰거나 밀지 마세요. 걷거나 뛰거나 밀지 마세요. 계속 그럽니다. 예, 외국엔 안 그런데 한국적인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조급증, 빨리빨리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 예. 속도전 들어보셨어요? 뭐 마식령 스키장 속도전, 뭐 어디 건물 지을 때 속도전 이런 얘기하는데 전투예요. 매 건물 짓는 것도 전투고 뭘 하는 것도 전투입니다. 그래서 전투, 속도전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씁니다. 빠른 걸 좋아하죠. 그다음에 펑펑이떡, 이런 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펑이떡 물을 딱 넣으면은 바로 터져요.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펑펑이떡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펑펑이떡이 뭐 옛날 뭐 전쟁할 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인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빨리빨리 문화는 바로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왜 빨리빨리라고 이런 게 남북한에 다 퍼졌을까요? 이게 바로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때문에. 고지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전. 고지는 먼저 위에 올라간 사람과 아래서 이제 공격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방어와 공격이 있으면 위에서 고지를 점령한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병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공격을 밑에서부터 고지까지 올라가야 될 사람은 한 3배 정도 등장합니다. 네, 3배가량의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혈투를 벌이고, 그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고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래서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이 고지전과 상당한 그런 유사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원상폭격 많이 해보셨죠? 요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상폭격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일명 대가리 파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상폭격이 왜냐면 원산 지방에 평양 위에 원산 있잖아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여기 엄청난 폭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심지어 뭐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뭐 나오기 폐허가 되는 그런 사진이 나오긴 하는데 비행 조종사가 저 남부 항구로가 있습니다. 저것도 폭파해버릴까요? 라는 그런 무전 교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 항구로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폐허가 된 그런 원산 지역의 그 잔인한 폐허가 됐던 그런 것들이 각인됐기 때문에 원산폭격이라는 그런 군대 최고 용어가 나왔던 겁니다. 엄청난 폭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원산폭격. 그 다음에 여러분 쑥대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쑥대밭? 왜 쑥대밭일까요? 이 토메코레 협동조합이 위치한 장소가 쑥대 옆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쑥대생들이 어느 카페에 가면 어느 음식점에 가면 여기 쑥대밭이구만! 이렇게 하면서 여학생들이 그렇게 장난치던데 왜 쑥대밭일까요? 그것도 바로 전쟁에 기원합니다. 아까 그 보도혁명 사건 보셨죠?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그냥 매장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고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군인들이. 그죠? 200만에 이르는 뭐 공산진영,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군인들이. 그 사람이 죽고 매장된 그 자리에는 쑥이 올라옵니다.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쑥대밭입니다. 그래서 쑥대밭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통칭에 그냥 편히 쓰고 있지만 전쟁에서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판어군전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 자식들 뭐 개판어군전이구만. 그래서 뭐 난리가 아니구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개판이라는 게 멍멍이 견자가 아닙니다. 멍멍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 멍멍이들이 막 물고 뜯고 하니까 막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그거 유사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개가 멍멍이 견자가 아니라 10개짜리다. 개방할 때 10개짜리. 그럼 뭘 여냐? 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판이 열리냐? 식사 시간.
네, 식사 시간. 6.25 전쟁 때 여러분들 식사를 군인들은 제대로 못해요. 막 3일 굶는 거 다만 사고요. 일주일까지 굶기도 합니다. 아주 고지전쟁 치열하면 식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취사병이 얘기해요. 땅땅땅땅 소리를 치면서 개판 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군인들이 준비를 한다가 막 뛰어갑니다. 그죠? 반합에다가 그 반합을 최대한으로 한 톨에서 더 담으려고 다 펴가지고, 그죠? 넓혀가지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지고 줄 서죠? 줄 서는데 네가 피니 내가 피니 막 싸우고 난리 나죠. 왜냐면 뒤에 줄 서는 사람은 뭐예요? 못 먹습니다. 굶어야 돼요. 일주일 굶었는데 몇 줄 더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서로 싸우고 납니다. 개판을 운전해라고 소리치는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서 뭐 뒤서보니 서서보니 막 난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니까 이게 바로 개판을 운전의 풍경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그게 개판 운전. 여러분 잘 모르셨지만, 그죠? 우리 편히 얘기하지만 아주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고 사용하는 군사용어가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D-Day 많이 쓰시죠? 예. 뭐 수능 D-Day 며칠, 그죠? 뭐 프로젝트, 뭐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 D라는 얘기가 Demobilization에서 공격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군사에서 나온 용어고요. FM대로 해라. 뭐 야전교보, 필드 매뉴얼의 약자고요. 미팅 갔는데 뭐 폭탄이 나왔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내가 총대를 몇 개, 총대,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총대를 몇 개. 하루 종일 삭질했어. 뭐 육군, 그죠? 육군 땅개가, 그죠? 은폐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헛수고한다는데, 그 사진 찍을 때도 파이팅 많이 하죠, 그죠? 요즘엔 하트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파이팅! 왜 싸웁니까, 그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이해를 못해요. 왜 다 사진에 한국 사람이 이러는지. 왜 우선 주먹을 다 쥐고 있대. 한국 사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그래서, 파이팅, 현역, 뭐 이런 거 있고요. 학번도 원래 군번에서 유리한 거예요. 우리 무슨 학번, 몇 학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군번에서 유리했다. 총알 택시, 실전 문제, 대포찍, 그죠? 사수, 부사수, 이런 것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군대에서 제대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분단으로 인한 피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지금 전국, 대략 한 10년간 보면은 전기 평균 한 20% 올랐으면 서울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땅값이. 그죠? 근데 강남이나 용산 맞고 이런 데는 4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상승을 가져오는데, 강남 개발이 왜 된지는 아시죠? 처음에? 여러분들 안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강에 그 폭파된 그 한강 철교 다리 보셨죠? 그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사진이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각인이 된 거예요. 전쟁이 언제 다시 터질 수 있다. 한국전쟁이. 그런 공포감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강남 개발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죠? 서울에서 이 야포, 방사포 거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km 밖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강남 쪽으로 1970년에 땅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정보들을 안 사람들은 미리 땅을 사가지고, 그죠? 거기에 엄청난 이제 부를 추척하게 되죠. 정치자금도 마련하게 등등. 해서 이 강남 개발은 그런 연유가 있는데, 이게 안보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평화가 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평수가 한 10평씩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공부방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건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는 생활 속의 냉전, 전쟁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남북관계가 해소되면 넓을 때 굳이 이렇게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니까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강남이 좋은가 보다. 비 오면 거기 안 좋습니다. 서초동일 때 막 침수되고 난립니다. 그래서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논밭이기 때문에 강북 쪽이 원래 더 좋거든요. 집안이 탄탄하고. 근데 강남에 선호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죠? 이게 안보적인 이유가 있다. 세종시 이전하는 것도 과거에 결정된 겁니다. 안보적인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국토개발 종합계획 할 때 이미 1970년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세종시 이전도. 그것도 안보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으로 가는 이유. 이제 뭐 고양시나 뭐 이런 북쪽으로 갈수록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쪽은 이제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남쪽으로서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 바로 이 안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념 갈등.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집회할 때 뭐 최순실 대통령이라고 차기 대통령을 최순실로 내정했어요. 뭐 이런 게까지 이스라엘 국기를 막 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세력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들. 여러분 이 할아버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분단으로 인한 한 세대가 전쟁을 겪으면 그 세대가 트라우마를 겪는데 몇 년이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문화인류학적으로 얘기할 경우 대략 9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최소 70년에서 90년 정도. 90년에는 왜 계산되면 3대가 된다는 거예요. 3대. 할아버지가 전쟁을 겪으면 그 전쟁의 트라우마는 자식뿐만 아니라 그 손자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가는 거예요. 90년이 있어야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할아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피해 상황을 보셨죠? 전쟁을 했을 때 내 가족이 그죠? 죽잖아요, 그죠? 삼촌이 죽고 그러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할까요?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아버님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전쟁 속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경험을 우리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모르죠. 왜 저러시나. 근데 정말 무서울 거예요. 예비군 훈련하는 거 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막 두려움에 떠시는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자, 분단으로 인한 성적 지상주의.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평화롭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뭐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학교 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면 그죠? 성적이 좀이라도 더 올라가면 네 인생이 바뀌고 직장과 그죠? 조금 더 뭐 아내를 만날 수 있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 미팅 가서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칼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전쟁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게임들 많이 해보셨죠? 자리 뺏기 게임. 처음에 서먹서먹하면 그죠?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자리를 뺐는데 이게 경쟁 심리를 부추기고, 그죠? 남의 자리를 내가 뺏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좋은 게임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게임인데요. 남의 자리를 내가 뺏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정쟁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 가르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이겠습니다. 그럼 분단 극복의 과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현재는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뉴노멀이라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그 패권이 20년간 지속됐던 미국의 패권, 냉전 시기가 끝나고 팍스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어떤 패권이 붕괴되는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 어떤 보편주의가 아닌 인권을 빌미로 개입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빠진 거죠.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의 등장과 맞물리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개 일반적으로 전부 보편주의, 개입주의를 많이 하고요. 공화당의 경우는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당별로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일단 2008년 금융위기이고 침체된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3% 이하의 성장에 걸려버렸죠.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가 이 노멀이 정상이잖아요. 새정상.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한 7, 8%, 10% 가까이 성장했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1%, 2%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뉴노멀 시대는 지속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극우적인 민족주의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이민자들이 막 늘어나고요, 그죠? 국제화, 세계화, 90년대에 우리는 이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했는데 이제 필요감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자리 뺏고 마저 노동자들의 그런 것들을 다 박탈하고 범죄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극우화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지금 유럽 전체가 정치가 극우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 영국이 그 브렉시트 EU에서 탈퇴함으로써 얻는 그 손해가 막대하답니다, 막대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존심 때문에 브렉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브렉시트를 했다. 이게 약간 극우적인 모습이죠. 아베노믹스 그것도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중국의 뭐 남중국해 영유법 분쟁 등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뭐 잠깐 설명드리면 뭐 나토의 동진 뭐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런 가스나 뭐 이런 에너지 개발로 돈을 번 사람인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는 이 파리 기후 협약을 트럼프가 폐기한 파리 기후 협약을 첫 번째로 제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지속 가능 뭐 이런 것들에 바이든이 신경 써가지고 이제는 에너지라든가 화석연료 있죠. 예, 그런 걸 쓰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해요. 그래서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화석연료, 에너지 이런 가스 이런 것들의 그 수입이 국가 수입의 40%가 에너지 가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의 수입의 한 60% 정도가 에너지 가스 수입원인데 그걸 차단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스관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킨들버그 협정 이것은 이제 선한 패권, 그러니까 강한 강대국, 그러니까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라는 걸 볼 수 있겠는데 강대국의 패권들이 뭐 있어야 한마디로 그 교실에서 그 힘쓰는 애들이 한두 명 있으면 그죠? 조용하잖아요, 그죠? 떠들지도 않고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선한 패권을 제공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가 쇠퇴하면은 점점 무너진다. 다자주의, 각자 고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러시아가 나오고 인도도 사우디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말 잘 들었다가 지금 미국말 안 듣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친미적인 국가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투퀴디데스의 함정. 그래서 이 과거 이제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비교했더니 그 신흥 강대국과 또 기존의 강대국이 힘이 비슷해지는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은 힘이 떨어지고 있죠. 힘이 비슷해지니까 이때 바로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영국과 독일이 그랬고 19세기에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이 그렇다는 것이고 일본이 오르렁거리잖아요, 그죠? 요즘에 괴롭히고 막 독도 문제 가지고 예전엔 독도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일본이. 근데 우리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그죠? 2020년 구매력 지수에서 일본 앞줄었어요, 우리가. 군사력도 우리가 앞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다급해가지고, 그죠? 오르렁거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민주적 시민국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감시국가, 극우적인 국가로 나갈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글로벌 연대와 협력. 또 하나 방법은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그죠? 고립국가로 가죠. 이민자들을 차단하고 우리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국방비 지출 순위가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방 순위가 지출 순위가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어마어마한 군사국가거든요. 이런 나라와 못지않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땅에 이런 군사비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밑에 뭐 터키도 있고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어요. 파키스탄도 뭐 인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군사비 때문에 여러분들 복지에 사는, 그죠? 그런 것들이 적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죠? 국방비를 쏘고 있다는 거. GDP 대비, 한국의 GDP 대비 군사 지출 순위를 뽑아보니까요. 2023년 작년 통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2배 이상, 3배 가까이 막 쓰고 있는데 미국, 러시아, 미국 다음에 바로 한국입니다. 남한. 엄청나죠? 우리가 GDP 대비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 군사비를 이 정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2.8%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전쟁 중에 안 했다면 한국이 2위였을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을 별로 안 무서워할 것 같죠? 근데 한국을 엄청 두려워한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기 수출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제발 좀 너희들 수출 좀 하지 말라고. 저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막 겁주다가 요즘은 겁 안 줍니다. 살살 달래요. 얘네들 말썽 일으키면 안 되는데 무기를 저기다 보내버리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군사 강국이니까. 자,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략 김정은이 초반 50%대에서 60%대 10년간의 그 통치 지지를 분석하니까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탈북자들 있죠? 6개월 이내 탈북한 사람들 여론조사에 토대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의 동향이 어떤지 파악하는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연구가 나오고 대략 60% 정도 나오죠.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30%가 위태하고 그러는데 저기 항상 60% 이상 나옵니다. 그죠? 탄탄합니다. 주민들의 정치의식도 점점 친중적으로 중국, 한국보다는 중국이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점점 이질감이 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옛날에 2008년에 실명에서 만났을 때 사진인데 한 25년 정도 흘렸는데 이효리 당시 유명했던 이효리 씨와 조명희 씨가 만났는데 상당히 좀 이질적이죠? 디자인이 이렇게 연예인 당시 최고 스타였는데 그래서 조명희 씨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언니하고 안녕하세요. 언니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언니는 우리 조선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외교를 보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귀걸이를 하고 있고 머리는 태웠는지 뭐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찢어져 있고 뭐 아들은 왜 테니스 뭐 아들까 운동하러 왔나? 여기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명희 씨가. 제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갔는데 바로 이 그림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트럼프, 푸틴, 그 다음에 김정은. 김정은이 엄청나게 유명해요. 유럽에서도 말썽장이로 유명하죠. 정말 이 정도로 한국의 분탄이 유명합니다. 그죠? 대한민국 보면 밤의 사진이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섬나라 욕하잖아요. 대만, 일본 막 욕하는데 우리도 섬나라입니다.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삼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외국의 분단을 보면은 제가 갔다 왔는데 네덜란드, 벨기에 분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네덜란드 사람, 어머니는 벨기에 사람, 아들은 뭐 룩셈부르크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금이 뭐 다르지도 않습니다. 또 브라질과 우크라이나 국경 주차장 같이 쓰고 있고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같은 경우 이제 네트를 기준으로 그 어디서 태어나냐에 따라 동네 아저씨끼리 지금 뭐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네 분단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류의 기원은 임수경 씨 아시죠? 네, 임수경이 바로 한류의 기원입니다. 최초 북한에게 한국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해준 게 임수경 씨였어요. 임수경 씨가 당시 세계 평양 청년 축전 갔을 때 89년인데 생방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임수경을 따라다니면서 임수경이 입는 운동화, 뭐 청바지 이런 거, 티셔츠, 생기발랄한 20살의 소녀의 모습에 전 인민들이 매료됐습니다. 에미나이가 이렇게 거울 속에 있냐면서 임수경이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헤어밴드하고 이렇게 생기발랄한 조선 여성은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이런 여성은 신여성이고 그래서 엄청난 그 트렌드를 선도했던 임수경 씨가 되는데 이 한류 임수경 씨가 키워낸 이 한류가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지금 뭐 흰쌀밥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흰쌀밥 뭐 방이 각각 있어. 아이들 방 이런 것도 신기하고 거의 뭐 제 세대부터 각자 방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방을 같이 썼죠. 60년대생들까지는 아마 방을 같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70년대 생이 이후 각자 아들방, 딸방 이렇게 씩 만들어주는데 북한 애들이 볼 때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와 부자다. 방이 여러 개네. 여성들이 운전하는 장면도 참 멋있고 놀이공원 뭐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성공단 인기 품목을 보겠는데요. 초코파이와 신라면 커피 믹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꼬부랑 국수라고 하죠. 신라면 커피 믹스는 막대기 커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를 이런 신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뭐 선천적으로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새우깡. 그래서 남한에서 가져온 거는 히트하는 거 북한 100% 히트합니다. 예? 중국에서는 망해도 북한에 가져오면 무조건 히트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따라쟁이 합니다. 따라쟁이.
새우깡도 따라하고 먹캔도 따라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성공한다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욕할 수는 없죠. 그죠?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건 이런 걸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어떠냐면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2023년까지 보면은 법을 제정하는데 무섭게 법을 제정해요. 시대를 아예 역행하는 듯한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이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유포되는 방송, 영상, 도서 등을 그런 것들을 소지하거나 송출하거나 할 경우는 강하게 처벌합니다. 잡아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바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문화인데 이게 우리 남한의 드라마, 음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봉쇄를 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북한에 심각하게. 예? 여러분들 미스터 트로트 보시죠? 아주 유명했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죠? 그게 미스터 트로트 다 보고 있어요. 임영웅이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강동원 배 있잖아요. 장동원이 어떻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트로트는 원래 북한 젊은 친구도 트로트는 애초에 좋아했어요. 근데 트로트 열풍이 아주 확산되니까 이게 들어가게 된 거죠.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USB로 아주 유통이 회전이 빨라집니다.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중국 경유에서 가면 6개월 걸렸는데 지금은 불과 한 달 이내로 북한 지역에 유입된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USB를 막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것들을 잡아오고 있다. 또 2001년 후에는 청년 교양 보장법. 그래서 주체 사상을 다시 강조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기강이 해졌다. 얘네들 바로 잡아야겠다. 아니면 자기 체제가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청년 교양 보장법을 2021년에 개정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걸 개정하냐?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합니다.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 언어적인 비호소, 서양어, 일본어 한자어를 방지한다. 이게 남한에서 쓰는 말투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평양문화보호법이. 남한에서 뭐였습니까?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그러죠. 예? 님자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빠 그렇죠? 오빠는 글로벌합니다. 외국에 내가 한국 사람 가면 오빠 그래요. 외국 애들이 그 정도로 오빠가 유명하죠. 오빠 강남스타일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 오빠라는 말 쓰지 마요. 자기 친오빠 아니면 절대 쓰지 말아요. 예? 그래서 동무라고 불러봐. 알겠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이런 것까지 지금 감염적으로 북한 체제가 지금 심각한 위협에, 문화적인 위협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강해 보이죠? 우리 민족도 아니야 라고 작년 12월 30일 날 전원회의 때 결정했어요. 우리는 적대 국가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 미국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로 남한입니다. 남한의 문화, K-컨텐츠 이게 전 세계 지구 반대편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있는 북한으로 안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하게 유입됐습니다. 김정은이 이걸 누구보다도 캐치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자구자구 누굴 데리고 왔죠? 자기 딸, 그죠? 얘를 좀 어떻게 좀 키워보려고 10대들에게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자기 닮아서 약간 뚱뚱하기도 하고 잘 먹여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여러분들 제가 결론 삼아 여러분들 강조하고 좀 지루하실 수 있을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있어요. 민주공화국. 그 다음 2조는 잘 아실 거고요. 민주공화국. 여러분 민주주의를 이루셨죠? 근데 공화주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화국이라는 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재벌들이 세습하고 경제 민주화는 아직 안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집단 소송도 하고 있고 슬슬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화주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차이를 보면 민주주의는 사적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겠지만 공화주의는 공동체적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간섭의 부재,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공화주의는 지배받지 않을 자유, 그죠? 적극적인 또 자율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공화주의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견제와 균형, 소수자를 배려해 반드시 다수결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수결대로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이렇게 지금 이상해진 겁니다, 그죠? 양극단하고 서로 욕하고, 그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평등과 공평인데요. 자 이렇게 가야겠죠.
이게 민주주의가 강조하면 이렇게 됐어요. 왼쪽처럼. 근데 민주공화국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돼야 마땅한 겁니다. 그죠? 이게 평등과 공평이에요. 물리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지만 공평하게 살려면 좀 더 공화주의적 관점이 가미돼야 하겠다는 것이죠. 자,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때 어떠냐? 이런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키 큰 사람은 2개, 3개를 더 얻어가도, 그죠?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키 작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돈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야구 경기를 못 보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자유, 민주공화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벽을 허물어버릴 수가 있겠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그죠? 힘이 약한 사람도 문화적인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바로 이 교실에서 오는데요. 칸트는 스스로가 입법자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하십니까? 강의 끝나고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거의 안 합니다. 질문 없지? 그래서 끝내버려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냥 형식상 질문 주세요?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믿으시고 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일본과 축구를 할 때 1대0으로 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근데 25대 0으로 우리가 진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한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일본 애들 2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암기식, 빨리빨리, 그죠? 성적 위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안 나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25대 0, 일본한테 지고 있어요. 그런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은 공장처럼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인 친구들을 키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없는 거를 발견한 노벨과학상은 전혀 없던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건 응용력. 있는 거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요. 다시 재생하는 능력들은 전 세계 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력은 있어요. 근데 없는 거를 만드는 능력은 정말 못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지만 주입식, 암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질문을 많이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지도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이게 한 번도 지도예요. 동북아 지도입니다. 이게 거꾸로 본 거예요. 중국에서 대외 전략을 짤 때, 국제 전략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고 있어요. 중국의 목표는 차출항해, 해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근데 일본이 막고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는 저쪽 대만이 막고 있죠. 그러면 이 통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이 혹 하나만 딱 떼버리면 자유롭게 해양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역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왼쪽 손을 들면 상대방은 오른쪽 손을 들고, 그죠? 내가 오른쪽 손을 들면 상대방은 왼쪽 손을 들고, 그죠? 반대로 행동해요. 근데 닮았어, 왠지. 근데 재수가 없어. 이게 뭐야? 너 왜 이렇게 재수없니? 내가 하는 거를 반대로 하잖아. 이게 북한 혐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북한은 우리 과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을 미워하는 게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걸 수 있습니다. 자폐적인 정의관일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겠죠? 전쟁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미워요. 그냥 미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계와 고의 흑대사,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 그때는 뭐 공무원들이 스님들이 다 있어요. 스님들이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려들이나 글을 읽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참모예요. 청와대 참모 비슷하게. 무학대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농담 한번 했어요. 스님은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농담을 했더니 무학대사께서는 우리 대왕께서는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난하나? 지금 왜 그러지? 웃기지 마. 너 돼지 같은데? 뭐 그러니까 부처님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돼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계속 당신은 왜 나를 부처로 보냐? 라고 하니까 우학대사께서는 얼굴이 미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성계를 완전 싹을 무시해버린 거죠. 이 돼지라는 얘기입니다. 왕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납니다. 그죠? 자, 인식론의 쉽게 더 가는 건데요. 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은 뭐예요? 이쪽이 뭐 동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동쪽에 있네?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서쪽에 있네? 이런 식으로 같은 산을 바라봐도 내가 있는 방향에 따라 방향, 서산인지 동산인지 정의가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산이라는 거죠? 산이라는 건 팩트예요. 근데 서산인지 동산인지는 자기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싸우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자기 인식론의 오류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팩트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상대적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이 사람은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과학적인 팩트 있잖아요. 그죠? 검증.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저 사람은 뭐 여자다, 남자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저것은 뭐 멍멍이다, 아니면 호랑이다, 사자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진리 가지고 싸우셔야지 이게 서쪽 산인지 동쪽 산인지 이렇게 자기의 인생 경험과 살아온 경험에 따라 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 소모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20년의 오류에서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Where are you from?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I'm from Korea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분단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무서운 사람처럼 봅니다. 왜 아까 김정은 사진 보셨죠? 외국에서는 김정은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몰라도 노스 코리아는 알아요. 요즘 물론 이제 K-pop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 좀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 김정은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제시하는 사회 갈등 해결 방안은요. 이상론과 현실론이 있습니다. 이상론, 현실론. 이상론은 보이지 않아요. 관념과 철학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역사주의 지점을 정에 따라서 사변과 논리를 이루죠. 현실론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실체예요. 그래서 실증을 중요시하고 과학을 중요시하고 관찰과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상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 통일론, 남북관계, 남북우선, 민족공존. 이게 통일론이에요. 현실론 어떻습니까? 북한은 적이다, 친구가 아니다, 안보론.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어떤 게 오가요? 자, 둘 다 옳습니다. 북한은 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과 현실의 중심을 밸런스를 가지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루던스라는 이 용어, 실용이라는 용어,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고 하려다가 많았어요. 이게 엄청난 철학을 가진 얘기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는 실용이라는 뜻. 여러분들 실용주의, 이게 바로 사회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갖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갈등 해결만 또 중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도를 이 길도자, 오른쪽에 보시면 길도자라고 하는데 저기 일본식 표기거든요. 일본에서는 길도를 저렇게 이제 표기하는데 길이 아닙니다. 원래 그 도자라는 뜻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철학에서는 도리를 얘기해요. 도리. 깨우침. 그죠? 기독교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지체하는 옳은 길 따르라. 그죠?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가지고 깨닫는 바른 도리를 얘기하고요. 유교에서도 소우주, 내 자신에 내재한 양심이랄까, 그죠? 소우주. 도교에서도 무의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좌우, 중간, 절충해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증법에 따라 정말 합에 따라서 역사 발전이 진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주의를 따라셔야 돼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은 힘이 세져야겠죠? 어느 진영에 따라 팬덤 문화라든가 어느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도. 불교에서 도는 비율도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야 돼요. 내가 어느 중심을 가지고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냥 절충하고 가운데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시민운동, 우리 촛불 집회 기원이죠. 1984년 동학국민운동 이때 전봉준이 처음에 시민단체를 결성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종합운동이 천도교가 됐는데 일본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걸 종교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철학인데 이걸 종교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천도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교정. 그래서 뭐 기독교와 함께 옛날에는 천도교를 특세했죠. 이게 전봉준의 건데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를 결성했어요. 우리 민중의 어떤 씨앗을 갈 수 있죠. 3.1 만세운동을 통해 우리가
그 완전 전제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3.1운동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우리 저항권을 행사했죠. 부당한 정권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웠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를 이제 우리가 탄핵시켰죠. 이런 촛불 집회. 우리 역사상 3.1운동 이후에 이런 대대적인 국민운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후에 올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DMZ 평화 손잡기 했습니다. 7.27 뭐 6.15 뭐 했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가다 끊기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재팬 운동도 했었죠. 불매운동도 했는데 요즘엔 또 일본이 잘 팔리죠. 유니클로 잘 팔리고 그렇습니다. 자, 연대권. 그래서 연대권 우리 국제법적으로 존중받는 게 이런 시민운동이 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권, 환경권, 민족자결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여러분 국제법상의 과거는 국가만이 주요한 행위자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개인들도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어요. SNS가 발전됐고 교통통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우산혁명을 이뤘던 이 조슈아 북은 1996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죠? 크레타 툰베르이 2003년생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주 기성세대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었죠. 여러분 집단지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문가 한 사람이 이 구슬의 크기를 맞춘 것보다 여러분들 평균, 여러분들 일반 대중의 평균을 집단지성을 나눠가지고 머릿수만큼 나누면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팩트에. 네? 이런 퀴즈가 이게 몇 천년 동안습니까 여러분? 120년쯤인데 여기서 공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건축공학이나 이런 쪽 토목이는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걸 테스트해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거 거리를 맞추는 것보다 여러분 다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머릿수로 나누면 그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 번 제가 확인했어요. 그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아까 5.18 이제 저항권을 행사했는데 시민 불목적 저항권을 웬만하면 행사하지 마십시오. 폭력이기 때문에 그죠?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행사할 수 있어요. 목적과 수단과 이런 것들이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큼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를 기원했던 영국이나 미국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표현의 자유가 정말 강화되어 있죠. 그죠? 그때가 되어 있죠. 자, 리바야단 3.0을 제가 좀 제시합니다. 자, 이게 보면 군주론, 1900년 왕권 신수설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중세 시대에. 왜냐면 너무나 이 토마스 홉스가 이 리바야단을 만들었는데 토마스 홉스 시대에는 그 사람이 책에 그렇게 써요.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던 그런 혼탁한 세대다. 뭐 잠자고 일어나면 다 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물건을 뺏어가고 그 정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던 그 얘기 그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 폭력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았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힘 있는 왕을 통해서 자기의 안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재산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왕권 신수설이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그 전에 어때요? 신권이었죠? 신권이 이제 왕권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권력, 뭐 독재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신권에서 왕권으로 인간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권리가. 이걸 민주화 이룬 겁니다. 근데 자세히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토마스 홉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왕은 바로 민중들이 만든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공인간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바야드는 제조장 때 자연을 보호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의 몸집도 크고 힘도 세다. 그래서 뭐 용처럼 큰 용이 나타나고 불도 지르고 그죠? 리바야드는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는 대통령 그게 바로 여러분 현대적 의미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들이 왕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정의로운 왕. 근데 왕이 이상하면 여러분들도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멋진 리바야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과거 2018년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와가지고 트위터 날려가지고 나만 가는데 나 원래 잠깐? 나왔어요 진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불과 한 5시간 만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김정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트럼프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나왔어요. SNS를 통해서 김정은을 접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 언제 여러분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이 정도로 통신이 빠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죠?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가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옆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하죠. 그죠? 즐겁기도 하고 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냉전시대 극복과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시민민주주의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현될지, 냉전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